강의 주제인 의병항쟁사 원산호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독립기념관 선임연구위원으로 계신 박민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정말로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저 아이가 작년에 옆에 대구에 훈련소에 8월 8일날 입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아이 데리고 이제 앱이니까 저 아이 데리고 이제 여기 입소할 때 데리고 와서 들여보내고 나오는데 열기가 얼마나 뜨거운지 더운지요. 이 아스팔트가 이게 훌륭을 해가지고 제가 차를 몰고 왔는데 이 아스팔트 열기 때문에 타이어가 이 펑크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불안해가 차를 운전 못할 만큼 더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옷을 벗고 오려고 하니까 와이셔츠만 입고 오려고 하니까 집사람이 그렇게 가면은 사람이 너무 허접하니까 정장 입고 가라고 저 집사람 이야기 잘 안 듣는데 오늘은 그래도 어르신들 배웠는데 정장 입고 가야지. 그래서 정장을 차려입고 왔습니다만 역시 더워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제가 위에 옷만 딱 벗고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작년 84년에 제가 석사과정에 들어가서 작년까지니까 30년 제가 독립운동가 그 중에서도 저는 재주가 별로 없어가지고 의병 전쟁을 공부를 했고요. 그러니까 올해 31년째죠. 서울에 제가 이제 원래 집은 제가 지리산인데 지리산에서 73년에 서울에 왔으니까 41년 동안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향 자체도 상당히 좀 고투스러운 그런 원파는 경상도인데 거기다가 서울 이상한 날씨가 섭섭이 돼가지고 조금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튼 독립운동사 쪽에 한국 근대사 쪽에 공부를 하고 지금은 현직은 독립기념관 한국 독립운동사에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꿈이하고는 인연은 정말 다른 거 하나도 없고 왕산선생 하나만 가지고 제가 인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왕산 기념관 짓기 위한 타당성을 학술적으로 용역했을 적에 지난 시간에 강의하셨던 김유건 선생하고 김유건 선생하고 저하고는 호요호제하거든요. 그래서 김유건 선생하고 그 사업을 2004년에 같이 수행을 하면서 여기 제가 다 내부를 댕겨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02년 1월에 이달의 독립운동사가 해가지고 이제 왕산 선생이 선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1월 29일 그때는 이 왕산 기념관이 세워지기 전이니까 그 꿈이 시립도서관에서 제가 1시간 반 동안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그때 저하고 그렇게 그 특강 자리에서 혹시 인연을 맺었던 분도 혹시 계중에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1월 29일, 2002년 1월 29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왕산 선생의 손자 되시는 그 허도성 선생이라고 감리교 목사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꿈에 계시는 분은 허경성 선생이고 허경성 선생의 셋째 동생이 허도성 선생인데 그분이 1934년생입니다. 그분께서 제가 서울에서 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그 한일관에서 점심을 저한테 이렇게 사주시면서 자료 제공해서 공부 좀 잘해달라고 그렇게 특별하게 부탁을 드신 적이 있고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 꿈이하고는 그 왕산 선생하고 그런 몇 가지 인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허도성 선생을
되었을 적에 허덕은 선생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그 학술 선양 사업 같은 것들은 젊었던 시절에 그 허도선 선생이 다 전담을 거의 하다시피 했는데, 그분이 이제 내가 만주에서 아주 어린 시절에 이제 생활 이제 보냈을 적에 어린 시절에 저기 아저씨, 그러니까 칠촌 당숙이에요. 제당숙이죠. 왕산 허위에 그러니까 종족화되는 종질되는 허영식 이른바 허영식 그 허영식 하고 이제 그러니까 허영식이 아저씨 되잖아요. 이 허도선 선생한테는 그 아저씨하고 제가 같은 방을 썼었다. 허영식하고 이제 어렸을 때 같이 방을 썼는데 그 허영식이 자기 조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던 그 기억이 내가 나이가 이렇게 지났는데 세월이 지났는데 내 오늘 더욱더 새롭다고 제가 어제 들었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허영식이라는 사람은 역사 인물인 줄 알았지만 그 한 방을 같이 썼던 그분이 허도선 선생님이 그런 정언을 저한테 들려주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그 의병 전쟁과 왕산 허위 의병장, 그러니까 이 한말의 의병 전쟁의 큰 틀 속에서 왕산 허위 선생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들을 이 왕산 기념관에서 뭐 선생님들께서는 다 이게 뭐 무슨 학술적으로 공부하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다만 어떤 교양으로서 그거를 이 구미에 계신 시민이나 어떤 구미인으로서 적어도 왕산에 대한 이런 정도의 이해는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그런 내용을 조금 좀 이해하시기 쉽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몇 시까지 할까요? 4시까지. 반응이 좋으면 더 하고, 재미없으면 그 중간에 눈 감고 하죠. 괜찮아요. 제가 어젯밤에, 매남 최익현이라는 분 아시죠? 그 매남 최익현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에서 2시간 강의를 했어요. 참말로 어제 제가 열심히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분들 자발적으로 다 오신 분이라서. 좀 그 여파가 좀, 여독이 좀, 그 여파가 오늘까지도 사실 와 있는데, 지금 아무튼 이 왕산 선생이라고 하면은 저도 정말 누구 못지않게 사랑하고 죄송합니다. 이제 존경하시고 정말 그 아끼는 우리 근대사는 한국의 그 근대사는 여러 가지로 많이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일반 이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또 몰라도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는 그 아버지가 굉장히 엄했습니다. 평생에 제가 아버지한테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아버지는 저를 자식이니까 굉장히 사랑하셨겠지만은 한 번도 이렇게 저는 아이한테 이렇게 되게 이런데 한 번도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은 없거든요. 돌아가실 때까지 90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로 올곧게 저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비춰가지고 내가 처자식을 거느리고 있지만 제 처 하나 있고 자식이 둘 있습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 가끔씩 큰 소리도 치고 뭐 이렇게 쓸데없이 이렇게 막 야단도 치고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러려면은 내가 그래도 적어도 내가 하고 있는 공부나 또 밖에서 나가 사는 처신이 뭐 조금 그래도 조금 정당해야 자식들한테 저한테 소리를 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근대사를 제가 30년 이거 직업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새 와가지고는 참으로 여러 가지가 많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유 딴 거 다 떠나가지고 우리 근대사의 한 중심에는 근간에는 독립운동사가 딱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거는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근대사에서 우리 민족한테 주어지는 시대의 화두는 뭡니까? 그건 독립이에요. 그거는 독립이 왜
독립을 왜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2다 하면 왜 2가 되느냐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는 시대 대명제예요. 그 시대에.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요새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에서 우리 민족한테 주어진 대과제는 그런 이유 조건 없는 거예요. 통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독립과 통일에 대해서 저항하는 혹은 방해하는 혹은 뭐 그밖에 하여튼 그 이롭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은 다 반민족 세력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정의해도 크게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민족의 공동의 이익을 회방하니까 그 반민족 행위라는 거죠. 제가 목소리만 크다고 해서 그게 무슨 힘이 어떤 그 진실이 더 강하게 담기지 않는다는 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학문적 양심에 비춰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근대사에서 우리 근대사를 관통하는 중요한 키워드 한복판이 독립운동사야 합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무슨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옳고 그른 시비에 옳고 그른 시비 분별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독립운동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시비 이해의 판단 능력 증거가 있잖아. 이게 틀이 있어야 되는데 뭐든지 계산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저 체조할 때도 기준 해가지고 다 기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줄 서고 하잖아요. 그 기준이 없어지면은 뭐가 됩니까? 우리 근대사에서 기준은 그 증거는 독립운동이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대사가 우선 여러 가지로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회개망측한 이야기들까지 막 학자들까지도 있잖아요. 회개망측한 일본 사람이 우리 역사를 왜곡하고 뭐 날조하고 뭐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무슨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 위험성보다도 더 큰 거는 더 문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역사를 아주 훼손하고 있잖아요. 또 혹은 이렇게 방해하고 우리 역사를 잘못 해석하고 우리 역사를 스스로 어떤 왜곡시키는 이런 행위들.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제가 왕산 선생 모두를 너무 거창하게 드리는 것 같은데 이거는 독립운동의 왕산의 이해의 전제 조건입니다. 전제 조건이에요. 크게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큰 이해하실 만한 그 조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가 1910년에 망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타임머신 타고 이제 돌아가가지고 이 역사를 바꿔놓지 않으면 그런 히스토리컬 팩트 사실이에요. 그럼 영원히 바뀔 수 없습니다. 1910년에 나라가 망했다는 건. 2010년이면은 5년 전에 100주년이었잖아요. 나라가 망한 지 100년 됐으니까 그 얼마나 중요한 해입니까? 그래서 그 잊지 말자 경술 이거 이제 나라 망한 정말로 2010년에 엄청난 정부에서 그것을 들여가지고 엄청난 행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하술 무슨 단체들 정말로 많은 2010년에 경술 100주년 경술을 했어요. 그때 1년 동안의 화두가 나라 망한 화두가 항상 걸었던 타이틀이 그게 뭐가 강제 병합이었어요. 강제 병합. 강제 병합. 들어보셨습니까? 텔레비전만 틀면은 학술회의 하면은 강제 병합. 이거는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독립운동 했던 선열에 대한 모독이고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왕산 선생이 있잖아요. 왕산이 1908년
저 순국할 때, 나중에 하여튼 순국했잖아요. 교수형으로 순국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역사에 대한 책임이잖아요. 나라 망한 데 대한 수치심이잖아요. 수치심과 책임감 그 두 가지예요. 왕산 선생만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죽은 사람만 부르는 건 아니죠. 아무튼 저기 누구야? 저기 민영환이도 수국했죠? 네? 민영환이도 수국했죠. 민영환. 매천황현도 수국했죠? 매천황현이라고 전라도 꿀에 저기 있잖아요. 제야 유생 매천황현도 앞에 틀어보고 수국했어요. 나라 망하구나. 그 다음에 또 연재 송병선, 송병순 형제 다 돌아가셨잖아요. 수국했잖아요. 안동에 24일 동안 굶어 죽은 거 이만도, 창산 이만도도 24일 동안 굶어 죽었잖아요. 그 조카 이중은 27일 굶어 죽었잖아요. 하계마을에. 한 마을에서 2달 동안 초상났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죽었습니까? 딱 2가지예요. 역사의 그 수치심, 책임감. 그거는 우리가 억울하게 정말로 우리의 뜻이 아닌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강탈당했다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제병합이라는 그 용어가 있잖아요. 강제는 병합을 수식하는 수식구잖아요. 그렇지 않은데 병합이 강제를 수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그거는 이해할 겁니다. 강제 병합이라고 했을 때 포인트는 병합이에요. 그 병합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A와 B를 합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2개가 뭐가 됐든지 간에 절차와 양식을 갖춰서 2개가 합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만 일본이 한국을 이렇게 합치는데 조금 불법적으로 혹은 조금 그 폭력이 가미됐다 해서 강제라는 말을 앞에다가 꾸미는 거예요. 이거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강제 병합이라고 했을 때 그 포인트가 병합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일본과 일본이 한국을 합친 걸 여러 가지 어떤 조건 역사적인 상황으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건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가 결코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왕상선생한테 죄를 짓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합방이 됐건 병합이 됐건 합병이 됐건 용어는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 말은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하다못해 우리가 쓸 수 있는 용어는 절대로 될 수 없고 일본의 혹이라도 일본 사람이 쓸 수 있는 용어 정도는 일본인의 시각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약간의 양심을 가진 그런 자들이라면 지식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역사를 그런 식으로 부정하는 것은 왜곡시키는 것은 그 어느 도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구조적인 어떤 역사를 인식하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를 자각하는데 그런 심각한 오류가 근대 역사에서 자행이 되고 있다는 그런 게 일본 사람이 한국 역사를 왜곡을 할 줄 아는 것보다 더 심하다는 거죠. 그 표현이라는 게. 그거는 마치 나라 망할 때 이등강문을 먼저 죽여야 되느냐 혹은 이완용을 먼저 죽여야 되느냐 그 어떤 논점의 차이하고도 그 비슷한 거예요. 네? 우리를 침략해 들어오는 일본 놈들이 더 나쁘냐 말하자면은 우리 스스로 민족을 팔아먹는 그런 반민족 세력이 더 역사의 폐악이 크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문제하고도 이제 말하자면은 연계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이 왕산 집안도 이렇게 전시관은 이제 근자에 와서 이렇게 아주 전시관도 이제 그럴듯하게 지어놓고 공원도 이제 시내 이때 공원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성향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람직한 정말 역사 어떤 그 왕산의 집안에서의 그 역사가 정말 오늘 제대로 투영이 되어 있나, 제대로 발양이 되어 있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내렸어요. 터미널 있잖아요. 저기서 시간이 많이 남아가지고 버스 타고 올라오고 이제 여기를 임원동 가는 버스 타려고 사람들이 부르니까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무턱대고 무슨 버스를 탔어요. 그러면 임원동 안 간대요. 내리래요. 그래서 택시를 내려서 시간이 많이 남았길래 그래서 택시를 탔어요. 나는 구미인이면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 가십시다 하면은 왕산말만 딱 꺼내도 다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기사분이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 가십시다라고 말을 했는데도 답변이 없어요. 이상하다.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 나한테. 임원동에 있지요. 그래서 이제 찾아서 오기는 하고 왔습니다만은 오면서 대화가 구미인이면 구미 사람이면 난 다 왕산 선생 다 알고 기념관 다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 뭡니까?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아니 그 기사만 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들은 답변이에요. 왕산 집안은 있잖아요. 아까 제가 그 한국 근대사에서 독립운동사가 한복판에 놓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관점에 따르면 제대로 된 역사적 시각이라고 하면 왕산 집안은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명문가예요. 그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근대영 선생 왕산 외의 집안의 독립운동이나 집안의 어떤 그 식상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는 왕산을 비롯한 그 큰 가문 전체가 다 있잖아요. 민족과 혹은 조국에 다 바쳐서 집안 전체. 그 이상 가는 집안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런 선생님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집안이 있잖아요. 안중근 집안하고 왕산 허위 집안 두 집안이에요. 왕산이 1966년에 대한민국장 받았습니다. 최고 그거는 그냥 재판하는 거니까 근데 아무튼 최고 등급이거든요. 대한민국장 1966년에 받았어요. 62년에 대한민국장 받았습니다. 그 이상의 제가 공부한 지식으로는 그 이상의 대한민국에서 확실한 눈물 감은 없어요. 그 다음에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등급 정도 되면은 이혜영, 이시영 그 집안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언젠가 한 번은 허경성 선생하고 제가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지금은 몸이 많이 불편하지 않은데 대한민국 최고의 집안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데 어느 사람이 그것도 독립운동 했던 집안이에요. 행시하는 집안이에요. 그 왕산 그 집안 제가 집안 무슨 그런 걸 레벨을 두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우리 근대사에서 최고의 그 명문 집안 그 종손 앞에서 그 독립운동 했던 집안이랍시고 행제를 하면서 허경성 선생을 얕보는 거예요. 나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이것도 합당한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제가 분기가 대천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있잖아요. 이 왕산 집안 앞에서는 정말로 다 고개 숙여야 돼요. 그리고 대한민국은 왕산은 이 대한민국의 먹여 살려야 될 집안입니다. 왜? 나라가 민족을 위해서 일신들을 다 집안 전체가 다 됐거든요. 허도성 선생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그때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점심을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내가 족보를 만들려고
이제 각국에 있는 저 집안들 다 수dom을 하는데 뭐 나타샤, 나타샤, 뭐 이리게이, 뭐 이런 이름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내가 피눈물이 나더라. 아, 내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다 짐작하시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먹여 살려야 될 집안이라고 그렇게 제가 표현을 한 거예요. 왕산이 왕산 공원 있잖아요. 공원에서 1855년에 이제 맞지 않습니까? 이 집안이 다 학자 집안이었어요. 제가 제 집사람하고 이제 91년에 결혼했는데 91년 6월 15일 결혼했어요. 결혼해가지고 결혼하기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돈이 없어가지고 자가용을 먹고 내 집사람하고 둘이서 강원도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첫날 밤을 저 강릉 비치 호텔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부터 여관동만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릉 비치 호텔에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양양 맹주사라고 있습니다. 내가 맨날 그 답사하던 데거든요. 그러니까 양양 맹주사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신혼여행을 산간 강원도 눈 소독이 쌓인 골짜기 꼴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서 기분이 신부가 난 그것도 모르고 하여튼 양양 맹주사라고 있습니다. 그 골짜기로 먹고 들어갔는데 그게가 이제 의병 전적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답사했는데 그 코스라서 내가 먹고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끌고 올라가는데 내가 양심상 끝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중간에 가서 들어왔는데 양양 명주사 입구에 가면은 무지무지하게 큰 선사 신도비가 서 있어요. 신혼여행 가는데 그 비를 딱 보니까 방산허운비, 방산허운이 천안 명주사 선사 신도비예요. 그 제일 큰 형님이 방산허운이거든요. 한 20살 차이 납니다. 방산이 34년생인가 돼요. 3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이지만은 사실 두 형 아버지뿐이죠. 근데 방산은 대학자거든요. 김해 부사 성제허전을 성제허전이라고 그 문화에서 많은 학자들이 나오는데 그 김해 부사 성제허전한테서 그걸 배웠어요. 그 가학으로 조관 그걸 배웠다가 그리고 유주목이라는 그 학자. 그러니까 영남의 아주 대표적인 그 학자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방산동을 밑에서 사실은 왜 집안에 제일 큰 형님이 제일 좋은 학자니까 그 밑에서 왕산이 보는. 그러니까 정통 엘리트 선비 코스죠. 왕산이 공부한 그 코스라는 거예요. 그 형제가 나중에 이제 뒤에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만 네 형제인데 가운데 허신 하나 죽고는 나머지 3형제는 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아서 다 3형제 모두가 다 발견이 맞습니다. 그 중에 이제 왕산은 제일 막내거든요. 55년생은. 그래서 이 왕산이 처음에 이게 이제 우리 선생님이 처음에 이게 70몇 년, 74년인가 처음에 이 글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은 왕산이 지은 시가 있어요.
참 시상이 참 정말로 대단해요. 이게 8살 때 찍었다는 시인데 월이 대장군 다른 대장군이 되고 성이 만병수다. 그 교재에 보면 있죠. 교재에 보면 별은 만병이 돼서 이제 만병이 돼서 따른다. 달을 딱 치다 보니까 하늘을 치다 보니까 달 크잖아요. 저 대장군이다. 별들은 다 쫄이다. 딱 따른다. 달을 딱 따른다. 대장군을 따른다. 그 시상이 아주 정말 뛰어나잖아요. 봄이 때는 더해요. 꽃을 꺾으니 손에 봄이요. 전화 추재수요. 전화 꽃 꺾으니까 손 안에 내 손 안에 봄이 와 있고 꽃을 꺾으니까 꽃을 딱 꺾으니까 이 손 안에 내 봄이 와 있고 물을 기르니까 달이 집안에 있고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우리 선생님 74년에 나라사랑 글에 처음으로 소개가 됐던 거예요. 나라사랑 왕산 후이 특집으로. 내가 85년에 이걸 보고 이거 참 왕산 정말 뭐 시인은 아닌데 왕산이 이 어렸을 적에 이런 시상들이 참으로 독특하다. 이 꽃을 꺾으니까 봄이 내 손 안에 있다. 짐작이 되시죠? 그래서 이제 왕산이 1894년에 부항농민전쟁이 나니까 이 왕산이 그 전에 청송 진보 있잖아요. 그 전년에 진보의 그 전장도 마련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선산이 동학농민전쟁의 그 와중에 휩싸여가지고 그 탄압을 받게 되니까 일가가 전체가 다 진보로 이사를 가요. 진보의 틀을 그 왕사는 거기서 또 이 의병을 소모하는 의병을 다시 조직하는 1896년입니다. 그 진보 의병장이라고 해가지고 왕산 형님은 항상 그 의병을 많이 하고 또 왕산은 김천 있잖아요. 여기에 김천 의병에 가담을 합니다. 1896년에 그 내용들이 교재에 보면은 31페이지 31페이지 그래서 이 김산에서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나중에 직지사에서 재개할 때까지 저기 진천까지 올라가거든요. 충청북도 진천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패퇴해서 결국은 의병을 해산합니다. 그리고 그게 1896년 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산이 의병을 해산할 때 남긴 식구가 여기는 소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호남 사물에 이합이 하니 호남 사물에 오약꽃이 들어지니 우국서생 해철이라 나라 근심하는 성비 갑옷을 벗는구나 하는 유명한 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왕산의 의병 해산 시인지 혹은 그 당시에 카탁이 됐던 일반적으로 유행했던 시인지 이건 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호남의 대표적인 의병장 중에 한 사람이 장수의 전해산이라고 있습니다. 전수용, 해산 전수용 의병장. 그것도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1908년 3월에 의병 해산하면서 마지막에 남긴 시가 이거하고 똑같아요. 전해산 시가. 그래서 이 시가 그 당시에 의병할 때 국가의 근심, 애국심의 습합이 되면서 일반적으로 유행했던 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왕산집에 보면은 저 호남 3월에 모양꽃 떨어지니 나라 근심하는 선비 타오를 듣는구나. 그 유명한 시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왕산은 서울에 가서 벼슬길 서울에 가서 벼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벼슬을 하는 게 10년은 안 돼도 한 5, 6년 벼슬을 살게 돼요. 관인이 된다는 거죠.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그 왕산을 서울에 끌어들이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신기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저기 충청북도 목천 출신 신기선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문적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문인으로서 왕산을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그 왕산이 서울에 올라가서 벼슬살이 할 때 아주 요직을 많이 찾아갑니다. 그게 4년 5년에 제가 조금 전에 잠시 돌려봤습니다만은 4년 5년에 제일 중요한 그 직함이 평리원 서리재판장입니다. 그러니까 평리원 수관판사 재판장이에요. 그건 요새로 환치하면은 대법원장입니다. 평리원 재판장인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직급이 뭐냐면은 의정부 참찬이에요. 의정부 참찬. 이게 정의품인데 의정부 참찬은 이상설하고 서로 계속 교환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유명하다는 거죠. 의정부 참찬이라는 게 뭐냐 하면 국무의 다양한 부서들 있잖아요. 그걸 가운데서 총괄하는, 요새로 따지자면, 요새의 직급으로 따지자면은 저기 국무조정실, 국무총리실 있잖아요. 국무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 짐작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행정부서의 그 가운데 정중앙을 컨트롤하는 그게 의정부 참찬이에요. 의정부 참찬을 2번 지냅니다. 이상설하고 계속 막교환해요. 을사조약 맺어질 때는 을사조약이 1905년 11월 17일 맺어지잖아요. 맺어질 때는 이상설이었어요. 그 직전에는 왕산이었습니다. 그 맺어지고 나서 맺어질 때, 을사조약 맺을 때, 이상설이, 아주 혼절하거든요. 종로에서 연설하고 돌계단에 머리 찍어가지고 깨져가지고, 이마 깨져가지고, 기절을 해. 그 혼수 상태가 돼요. 그래서 그 의정부 참찬을 다시 이 허위가 또 맡아요. 이상설하고. 그런 관계. 이상설이, 그러니까, 을사조약 맺어지던 그 나라 망하던 그 조약이 맺어질 때는 이상설이었다는 거죠. 허위가 아니고. 그때는 평리원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허위는, 이상설은 을사조약 맺어질 때, 그게 뭐 자꾸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을사조약 맺어질 때 제일 실무 책임자가 의정부 참찬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정부 참찬이 당연히 그 자리에 배석해야 돼요. 실무 최고 책임자니까. 그런데 일본 헌병들이 있잖아요. 일본 군인들이 덕수궁 이상설 들어가는 의정부 참찬 들어가는 걸 총으로 막았어요. 그래서 이상설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 자리에. 그 나중에 이제 나라 망한 조약 맺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상설이가 의정부 참찬 직함을 가지고 의정부 참찬이기 때문에 조병실 불러들이고 민영환이 불러들여가지고 만조백관들 다 모아가지고 연명상소하게 하는 거예요. 꼬종한테 이거 을사조약 파기하라고. 2번 이상설이, 조병실가 먼저 끌고 가가지고 있잖아. 시원임 대신 전체를 다 끌고 가가지고 꼬종한테 상소했거든요. 이거 을사조약 파기해라. 안 들어주잖아요. 고종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고종이 들어줄 리가 없지. 고종은 들어줄 리가 없죠. 고종은 지금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나라가 망하고 흥하는 건 별로 관심 없고 일신의 안위만 관심 있는 사람이니까 고종은. 그러니까 조명세가 안 들어주니까 그 앞에 보고 교자 위에서 자결하잖아요. 가마 위에서 자결해버리거든요. 그 84살입니다. 가평에서 그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러니까
저 조병씨 죽고 나니까 다시 이제 민영환이가 시정무관장 정일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정백까지 데리고 또 저기 그 상소해요. 그 뒤에서 최고 책임진 거는 그 저 이상들이거든. 근데 또 안 들어주거든요. 아이, 그러니까 또 민영환이도 죽잖아요. 칼로 자기를 부잖아요. 그 다음에 이상설이 차례가, 이상설이는 그 직함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직함이 안 돼. 그러니까 저 종로 네거리 있잖아요. 종로 지금 저 텔레비전 보면 저 밤에 제야의 종 치는 거 있잖아요. 제야의 종그 치는 그 종로 종가 거기 한복판에서 군중 시위 연설 하잖아요. 군중 시위 연설 하잖아요. 그게 엄청난 것을 반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시위하고 그 군중 연설하고는 그 자리에서 그냥 돌계단에다가 이제 돌멩이에다가 머리를 찍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그 사람이 그냥 혼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상설이 죽었다고 소문난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거든요. 그 사람이. 을사주한테 그래서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병세나 민영환이나 그 다음에 이상설이나 그 다 그런 맥락이에요. 그게 그 자리에 허위가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왜 허위를 잡아간 거죠? 그래서 잡혀간 거예요. 아이, 예비 조치도 허위하고 같이 잡아간 게 그 당시 가장 골치 아팠던 게 매남체육회입니다. 그래서 매남체육회하고 거기 왕산 허위하고 지금 저 헌병대 사령부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전 예비 조치를 잡아가는 거예요. 근데 왕산 허위는 넉 달 동안 같이 해요. 넉 달 동안. 안 풀어도 매남은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만 풀어뒀어요. 매남이 그때 77살이거든. 그래서 매남은 풀어주고 왕산은 잡았어요. 그래서 넉 달 이상 갔죠. 그리고 나중에 강제 기환 조치예요. 그래서 지뢰로 넘어오는 거지. 아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석방을 하되 그거는 강제 기한이에요. 매남도 그래서 석방을 시키면서 포천으로 오래 보내거든요. 자기 집으로 강제 기한 조치 시키거든요. 똑같아요. 케이스가 똑같아요. 그래서 지뢰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병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제2차 후기의병을 개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왕산이 1900년 중반에 을사조약 맺어지기 전에 자신의 경륜과 이상과 포부를 나름대로 관인으로서 그렇게 펴려고 했을 적에 그 이상을 구현하려고 했을 적에 그 현실의 벽이 너무나도 두텁거든요. 일제에 의한 그 간섭의 그 조건, 그 현실의 벽이 너무 두텁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 아니구나 하는 그런 방법론의 그런 전환을 가져오게 된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아니면 그럼 조금만 쉬었다가 퍼진 옷을 하면 없어요. 저 목소리는 강의하는 데는 참 적합하죠. 네. 이 강의용이에요. 저 찍어서 박사님 거 이제 좀 편히 자르게. 사진 몇 카트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문명의 이기를 잘 이용하는 편은 아닌데 그래도 몇 카트 보여드릴게요. 의병전쟁 혹은 광산과 관련해가지고 그래도 이게 사진으로 소개하면 또 나름대로 또 이렇게 강인한 강렬한 또 이미지가 취급되거든요.
이게 누굽니까? 뭐 의심의 여지 없이 왕상 선생이죠. 근데 조금 더 힘있게 그래도 될 뻔했는데 이렇게 초상화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난 잘 몰라요. 근데 항상 볼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불만입니다. 사실. 조금 더 이렇게 왕산 선생의 그런 모르겠어요. 이거 모르니까. 근데 아무튼 이건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는 왕산 선생 초상화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아마 이런 수십만 장 수십만 번 정말 수백만 번 돌았을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사진 한 번씩 봅니다. 그렇죠? 한말의 의병. 이 항상 타이틀이 밑에 한말의 의병 이렇게 항상 보는 거예요. 이게 의병의 실물 사진, 정말로 이렇게 활동하는 실물 사진 잡힌 거 말고 실제로 이렇게 제안해서 이렇게 사냐에서 활동하는 의병 사진으로는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어요. 딱 하나. 이거 가지고 중간에 자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조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배경도 하고 막 이거 사진 하나 아닌 거예요. 이게 영국의 캐나다 출신의 영국 그 데일리 메일 뉴스 그 신문의 기자가 1908년 늦가을에 찍은 사진이 양평에서 딱 한 칸 나왔습니다. 이게 한 마리의 의병 사진. 모습들이 참 다양하죠. 이분은 해상 군인입니다. 해상 군인. 1907년 8월에 군대 해상되고 나서 의병에 합류했던, 그리고 이 총기들, 실탄 탄약들, 그 모습들 아주 어린 데서부터 노인까지 뭐 다양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요. 그 입고 있는 복장, 의복들, 무장 상태, 뭐 가능한 확보 가능한 뭐 어떤 무기들 있잖아요. 또 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군수물자고. 맥켄지 표현을 들으면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총기들이 하나같이 다 녹슬었다. 10살 먹은 아이한테 아버지가 선물로 주는 총, 장난감 같은 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로 가지고, 이런 무장 상태를 가지고 세계 최고의 강군, 절대 강군 있잖아요. 일본 군대와 상대해서 몇 달을 버티다니, 이런 게 있어요. 맥켄지 표현에 따르면 이건 뭡니까? 이건 조금 난해하죠? 이분은 육군 참령입니다. 육군 조선말로 하면 소령. 서울 12대 제1년대 제1대대장 육군 참령 박성환입니다. 1907년 8월 1일 그 군대 강제 해산 조치가 내려지니까 그날 아침에 부대 해산을 부관한테 대리시키고는 근총으로 자기를 해버려요. 네? 그래서 그 땅 소유가 떠버려서 후기 의병이 시작해요. 그동안에는 의병들이 산발적으로, 지역 산발적으로 나다가 이분이 군대 해산에 저항해가지고 근총 자기를 승복함으로써 그것을 기폭제로 해가지고 이 의병이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확대 발전되는 거예요. 네? 한꺼번에 그냥 의병 전쟁의 단계가 된다는 거죠. 라이트에서 아미 워 전쟁의 단계가 된다는 거죠. 국민 총력들. 그래서 의병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던 그의 참령 박성환입니다. 하루 길에 근총으로 자기했던. 이거는 딱 보니까 민영환이죠. 정장, 시종, 무관장, 정복자천입니다. 최고의 요직이 있어요. 정말 최고의 요직이었죠. 네. 이게 민영환이가 네임카드 명함에다가 만년필로 글을 썼거든요. 유서 민영환 있잖아. 영어로 민영환. 그렇죠? 이 글자가 잘 안 보이는데 원래는 잘 보여요.
근데 영어는 잘 안 보이는데 그 죽기 직전에 만년 흘러가지고 자기 명함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오호라 국치민족이 아니 안 보이지만은 글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아 오호라는 한문 감탄사거든요. 아 나라의 국치, 나라의 치욕과 백성의 욕됨, 국치민족 치욕 줄이면은 두 단어로 줄이면은 치욕. 내지 어차하니 드디어 여기에 이르렀으니 치욕이 이제 나 을사대왕 여기까지 드디어 이르렀으니 내가 옳지 잘못을 이루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욕이라는 걸 도저히 견딜 수 없어요. 치욕. 그래서 민정환이가 그 칼로 자결하기 직전에 남긴 거예요. 왜 이게 영문으로 돼 있잖아요. 민영환 영문으로 돼 있잖아요. 영문으로 찍었잖아요. 카드를 제 명함을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이 있잖아요. 외교관 출신이거든. 외교관이에요. 모스크바 하늘에 최초로 태극기 꽂은 사람이 이제 민영환이에요. 1896년에. 그래서 이 외교관 출신이라서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도 저 모스크바 한국 대사관에 가면 제1대 러시아 대사로 민영환 사진이 그랬어. 이건 뭡니까? 새총. 총은 맞는데 새총은 아닙니다. 새총은 아니고 이게 일본 제국주의의 특성이 군국주의거든요. 군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일본 군국주의. 명치 유신 이후에 1945년 불벼락을 맞을 때까지 1868년 왕정 뽑고 이후 명치 유신 해가지고 군국주의 가서 1945년에 폭삭 망하잖아요. 원자 폭탄 맞을 때까지 정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가장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단어가 딱 하나가 명치 380 소총입니다. 명치 380. 1905년에 양산체제에 들어갔던 이게 전체적으로 총 한 3,500만 정 생산을 했습니다. 이게 저 6.5mm 탄을 쓰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의 M1 소총보다 사실은 살상력이 약해요. M1 소총보다는. 근데 이게 볼트 액션식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아니, 사실 내가 군대 안 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뭐하는데. 군대는 안 간 사람이 새총인 줄 알아요. 군대를 안 갔습니다. 군대를 안 갈 만한 상당한 이유가 되니까 제가 안 갔겠죠. 제가 군대 안 갔어요. 뭐 이렇게 병력을 기피했다든지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죠. 그런 사람 아닌데 군대는 아니고 안 갔습니다. 근데 못 가겠죠. 시키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땡기고 놓고 또 하나 땡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튼 이 클립이 5발이 들어가요. 5발이. 근데 이게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의 성능이었습니다. 1905년이 명치 38년이거든요. 그때부터 양산 체제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39년에 이제 구구식 소총이라고 해서 개량형이 나와요. 이 7.5mm 탄을 쓰는데 그거는 사실은 제대로 보급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동남아 전체에 다 퍼졌어요. 사실 전체 38 소총은.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의병 탄압할 때 가장 이 선봉에 선 무기가 이게 38 소총이거든요. 그 다음에 만주 독립군 탄압할 때도 이게 나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 M1 소총하고 그냥 성능이 M1 소총이라고 여러 어르신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M1 소총은 유효 사거리가 550m거든요. 이게 365m입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있지만은 이게 당연히 강선이에요. 그래서 M1 소총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지지만은 거의 비슷한. 그러니까 가면 또 이게 딱 점조준해가지고 탁 맞으면은 이거 죽는 거예요. 이거하고 우리가 의병들이 왕산 후위가 사용하는 무기는 뭡니까? 일본 사람은 저 총이라고 인정 안 했습니다. 일본 고병기라고 했어요.
형식은 한 총이라고 썼는데 총이라고 잘 인정 안 했어요. 그건 뭐냐면 저 화성총이에요. 그거는 저 의병하다가 싸우다가 화성총 고장나면은 버려버리고 저 줌을 부어가지고 또 하나 만들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무기 제작소 뭐 말은 무기 제작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 춘천에도 하나 있고 저 화순에도 막 하나 무기 제작소가 나오는데 그거는 털군 거예요. 털군 거. 그래서 대장장이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격발 과정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하여튼 혼자서 쏠 수 없는 총이 이거는 겨냥하는 포수, 이게 불을 붙여주는 포수, 그 다음에 쑤셔주는 포수, 3명 혹은 4명이 분업식으로 한 총알을 가지고 이게 분업식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움직이면 쏠 수 없어요. 딱 정자세에서 정지된 상태에서 그리고 맞는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고 이건 베어링이거든요. 있잖아요. 옛날 환자 아니 저 동그란 거 우리 구슬치기 할 때 있잖아요. 쉐베어링 거기에 가가지고 이거는 당연히 가능성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밋밋한 베어링이라서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 머리라든지 심장 같은 걸 탁 이게 관통하지 않으면 안 죽어요. 이거 맞으면 그냥 베어링 빼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치명상을 화약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있잖아요. 이 화성총은 100mm 이상 안 가요. 이게 저 바람에 이 환자가 춤을 추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거 가지고 다 매복했다가 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병이 100명이면은 화성총이 100자루가 필요할 이유가 없죠. 다 못 쓰니까 한 30자루만 있으면 돼요. 그 100명, 200명이 출동해도 저 출연해도 일본 군대는 10명도 안 돼요. 10명이 갈 이유가 없어요.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은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매스가 대학살이에요. 그래서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적인 무기 명치 38 소총이고 또 우리 의병전쟁을 비롯해가지고 한국 식민지 강점 지배에 가장 유효하게 동원된 무기가 이 사슬입니다. 이건 뭡니까? 왕산허위와 더불어서 왕산허위는 요즘 말하면 경기 북부 서울 서부전선 있잖아요. 서울 북쪽에 서부전선을 지켰거든요. 임진강 한탄강 진짜 이되죠. 임진강 한탄강 기록이에요. 경기도 저 황해도 또 일부 강원도 철원까지 그 일대에서 아래 토산까지 연천, 철원, 마전, 접성, 고랑포리 이런 데 있잖아요. 지금 서부전선 그 일대에서 활동했는데 이 운강은 중부지방에서 활동했거든요. 문경 출신이잖아요. 운강 이강년. 그래서 중부권역의 한복판에 있었던 민검하고 운강 이강년. 그래서 운강 이강년하고 민검은 현장에서 사살되고 승국하고 운강 이강년하고 왕산허위는 같이 체포가 돼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에 넘어가가지고 운강 이강년하고 왕산허위는 같이 체포됐다는 이야기는 한꺼번에 둘이서 체포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동시대에 같은 시기에 체포돼가지고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교수형으로 순국을 해요. 그래서 서대문 형무소가 1908년 10월 19일 개소가 되는데 1908년 10월 19일 서대문 형무소 있잖아. 지금 서대문 형무소가 이제 오픈해요. 근데 형무소가 개소하기 며칠 전에 10월 17일 10월 14일인가 17일 하여튼 개소 19일 며칠 전에 딱 일주일 차이 나는데 21일에서 700은 얼마죠? 14일로 10월 14일 운강 2학년이 교수형을 당해요. 제일 먼저 교수형이 되는 걸 말하자면 그
그리고 이제 개소가 19일 되잖아요. 10월 21일 왕산 허위 선생이 교수역으로 똑같이 교수역으로 선택하고 있거든요. 서대문 형무소가 문 열자마자 두 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산과 저기 허위 우리 저 왕산과 이 운강 이 두 집안은 후손들도 아주 가깝게 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연구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매남체이켄이죠. 매남체이켄. 이 매남체이켄하고 1905년 1월 헌병대 사령부에 같이 감금돼 있었어요. 왕산 허위하고 매남체이켄하고. 왕산 허위는 1855년생이고 매남체이켄은 1834년생이거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죠. 워낙 고령이야.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매남체이켄. 이 매남체이켄 이글 사진은 1906년 6월 4일 순창에서 잡혀가지고, 어병 일으켜가지고, 태인에서 순창에서 잡혀서 서울로 이른바 압송당할 때, 대전에서 경부선 기차 기다리면서 일본 군대가 이 사진을 찍었어요. 일본군이 유성 있잖아요. 이제 경부선 타고 올라올 때, 그 기차 기다릴 때 이거 매남체이켄 사진을 찍은 거예요. 하나 남아있는 거죠, 이 사진. 이거는 뭡니까? 그렇죠. 이게 내가 찍은 건 아니고 내가 따온 거거든요. 인터넷에서 살짝 따왔어요. 내가 영업용 아니니까 괜찮잖아요. 이게 왕산 허위가 13도 창의군 별동대 300명을 이끌고 서울 동대문막 30리까지 진격했다가 일본 군대한테 택배당하거든요. 왕산 허위가 그 서울 동대문막 30리까지 진격한 게 정말로 모든 동학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그 항일 의병부대의 그 최종 타켓은 서울 진공입니다. 그렇잖아. 서울에 가야 일본 외를 완전 섬멸을 할 텐데 서울 진공이에요. 근데 서울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죠.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근접했던 예가 남한산성에 들어왔던 그 사례가 하나 있고, 이 남한산성이 보다 서울 동대문막 30리 이게 제일 근접했던 거거든요. 제일 왕산이 그늘했던 300명 별동부대 동대문막 30리 지점 어딘지 모릅니다. 동대문막 문박 30리 지점이 어딘지 도저히 모릅니다. 학교의 미스터리예요. 나도 아무 차이도 모르겠어. 그게 한 20년 30년 동안 전혀 몰라요 지금도. 근데 그냥 합리적으로 우리가 동대문막 30리 지점까지 왔다, 양주에 집결해서 왔다 그러면은 그냥 합리적으로 우리가 추산해서 계산해서 마무리 고개 정도 되지 않겠나. 맛을 가기 전에 있잖아요. 교문이 넘어가기 전에 굴이 후미 어른들은 잘 모르실 텐데 그 마무리 서울에 가면 마무리 고개 넘으면은 교문이 나옵니다. 교문이 들어오는 정도가 되지 않겠나, 마무리 고개 정도 되지 않겠나 해서 그래서 합리적으로 유추해가지고 1985년에 동아일보사에서 주관해가지고 왕산 허위에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 기념탑입니다. 서울 진공 기념탑. 이거 개막식 할 때 저도 봤습니다. 저도 봤어요. 김대중, 김영삼이도 다 왔어요. 그래서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 기념탑. 마무리 공원에 있습니다. 시금은 쪽이가 시금은. 네? 시금은 쪽 안에 동대문 36역 보면은. 시군은 그쪽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뭡니까? 이건 뭐죠?
안중근 의사. 이거 왼손 무명지 한 토막이 없어졌죠. 절단했으니까. 그래서 이거 애기 손가락보다 이게 손가락이 무명지가 좀 더 짧죠. 그렇죠? 손가락 하나 잘랐죠. 이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 정말 우리 독립운동했던 또 이 역사 인물들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평을 합니다. 아니 누군 어떠냐, 누군 어떠냐 이렇게 인물 평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는 이 안중근 의사하고 왕산의 조카하고 사이가 허학인가하고 같이 많이 지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역사적인 사실은 확인 못했고 내가 그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안중근 의사는 32살에 순국을 하는데 그 31살에 근사하고 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이집적인 그 어떤 척신들 놀랍습니다. 사실 31둘이면 어린애잖아요 요새. 그런데 일본 검사 신문에 정말로 안중근이 답변하는 있잖아요. 7차례 전후 12차례 신문을 봤거든요. 신문하는 거 아시죠? 이 범인하고 이렇게 검사가 이렇게 놓고 신문하는 그 12번 신문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공판이 7차례예요. 12번 신문에 7번 공판을 거치면서 그 안중근 의사가 답변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놀라워요. 정말 놀랐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있잖아요. 그 사이의 당위성이라든지 자기의 이상한 포부를 밝히는 데는 정말 입이 벌어져요. 그렇게 당당한데 자기 동지들이나 혹은 단체 이런 거와 관련된 것들은 새빨간 거지만 정말 하나도 답을 하나도 제대로 하는 거 없어요. 대질신문 하잖아요. 대질신문 해도 오리발을 해요. 그렇죠. 오리발이라는 말이 많이 끝까지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인지 눈에 뻔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현 검찰이 보아하니 이거는 앞뒤가 전가 명백한 거짓인데 앞으로는 좀 제발 좀 진실 좀 말해다오. 제발 좀 거짓말 그만하고 바로 해라.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이등방문은 나라를 팔아먹었는데 내가 우리나라를 그 강탈한 도적인데 내가 동지단체 보호하려고 거짓말을 좀 했기로서니 내 의리에 뭐가 그렇게 크게 저해가 되겠느냐. 내 의리에 하나도 부끄럽지 않다. 그렇게 답변합니다. 그래서 아까 손가락 자른다는 게 이게 12사람이거든요. 안중근 포함해가지고. 지금도 그 명단 몰라요. 풀 때마다 7분을 부르는데 풀 때마다 다 달라져요. 명단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끔씩은 안중근 그 공판 기록을 가지고 그 논부로 삼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인석 같은 사람 있잖아요. 유인석에 대해서는 그렇게 악평을 하는 거예요. 만나보니까 그 노인이 시대에 고루하고 아주 같이 일을 하기에는 너무너무 이게 안 맞더라. 병이 들어서 이 병이 허약해서 일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막 할 거예요. 실제로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난 그건 유인석에 대한 철저한 보호만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왕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민족의 지도자로서 왕산은 이미 일부를 잡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극평을 합니다. 그래서 왕산에 대해서 이 평한 대목을 보면은 안중근 의사가 이제 몇 번째 공판인지는 모르겠는데 신문 때 친해신문 때인가 그럴 거예요. 허위씨와 같은 진충간력 용명의 기상이 동포 2천만인에게 있었더라면
오늘의 국가의 치욕을 받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고관은 자기 생각만 있고 나라 있음을 모르는 자가 많다.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고관 중에 충신이라 할 수 있다. 왕사는 독립운동에 종사했던 정말 우수한 지도자 중에서 가장 고관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의정부 창차는 이상서라고 왕사는 거입니다. 민영화는 순국지사니까 자결 순국했으니까 최고의 지도입니다. 이상서라고 왕사는 거니까. 그래서 이상설하고 이상설하고 유인석이 같이 고종한테 상소를 하는데 20살 이상이 차이 나는데 20살, 한 30살 차이가 나는데 35세가 차이 나는데 노인하고 젊은이에요. 그런데도 이름이 먼저 이상설입니다. 왜? 직급이 의정부 정의품, 의정부 첨찬이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짐작하시죠? 같이 상소하는데 이상설 이름이 먼저 올라가요. 최고의 고관입니다.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분 중에서. 그래서 안중근이 허위 왕산에 대해서 그렇게 평을 했거든요. 이거는 연천 왕산 허위 유적지 조사를 하면서 제가 연천의 대광리에 가니까 이런 묘소 표지판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구전되어 왔던 의병 전쟁 시절에 이렇게 묻어놨던 의병 무덤이래요. 의병 총이래요. 아마 이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시대나 또 그 활동 구역으로 봐가지고 왕산 허위의 부대와 아무튼 관련이 되는 의병 묘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아요. 연천은 그거는 왕산 허위한테 피해갈 수가 없으니까요. 대광리에는 의병 묘소 5기가 이렇게 사실은 방치가 되어 있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광리 의병병사, 의병묘소, 의병청. 이거는 아까 제일 위에 휴전선 그 지방, 서울 북부 지방을 그래서 활동했던 게 왕산 허위. 이제 그 다음에 민공호, 그 다음에 왕산 공감 2학년이거든요. 그 가운데가 민공호 원주에서 원주 횡성 일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의병 전쟁의 최고 지도자들 중에서 왕산 허위가 가장 북쪽에 치우쳐 있어요. 휴전선 서울 바로 북쪽에. 그 다음에 충주, 제천, 거기에 이제 그 충주, 제천은 민공호하고 운강 2학년 그 행동 반경에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 위에 원주 쪽에 민공호가 있어요. 민공호. 그 민공호의 무덤이에요. 원주에 지금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공호 묘소가 이렇게 있는 이게 전경은 내가 없는데 민공호 묘소가 이렇게 있는데 한 번은 원주에서 전화가 왔어요. 원주시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자문을 구하겠다고. 그래서 향토 사업자들이 이게 불만이라고 이거 까부시고 생각을 하시고 오겠다는 거예요. 묘소를. 그래서 뭔 이야기냐면 너 이해를 못하게 뭐가 불만인가 싶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의 위대한 국영 민공호를 장군인데 특무 들어간다고 해서 특무. 그 다음에 대장 있잖아요. 제나랄이 아니고 이거 대장 있잖아요. 장수장자 말고 긴장자 났다고. 이건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장 우리 장군을 민공호 위대한 우리 의병의 지도자 장군을 이렇게 항상 폄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우리 손으로 역사를 해보면 이렇게 된다고. 끔찍한 이야기예요. 이 묘소가 연구가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민공호도 그 원주 지방에서 정말 엄청난 활약을 했던 분이거든요. 대단히 큰 의병장인데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며칠 동안 일본군이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하들이 구출하려고 하니까 민공호를 사살해 승부를 했는데 일본 군대가 철수하면서 차마 그냥 가지 못하고 민공호를 감회장을 해놓고 거기다가 목비를 꽂았어요. 일본 군대가. 왜냐면 민공호를 데리고 다니면서 서로 신문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민공호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과 포부 있잖아요. 그 진정한 민공호의 그런 이상. 이걸 보고는 참 감화를 입어서, 그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죽여놓고도 차마 그냥 시체를 버려놓고 못 가고, 이거 묻어놓고 나무로 삐를 깎아가지고, 의로운 사람, 민공호 지묘, 의인 민공호 지묘, 이렇게 삐를 씌워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매천자록을 봐도 그렇고, 기려수리 수필을 봐도 그렇고, 대항해전서 봐도 똑같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그 묘가 그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해방 직후에 광복군 출신의 권준 장군이라고 있어요. 임시정부 광복군 출신의 권준 장군이 몇 있는데 그 중에 권준이라고 있어요. 와서 보니까 원주지방 미수차림관을 했는데 자기 선배 의병을 이끌었던 그 민공호의 묘가 이렇게 방치되어 있으니까 자기 선배를 이렇게 대접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 군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묘를 탄장을 해서 이 비를 채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 강목군 출신이니까 그렇게 민공호 묘를 탄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 영웅 의병 대장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장군하면 무슨 별자리만 찾고 생각하는 이런 돌대가리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대가리가 똥으로 가득 찬 것들 있잖아요. 무슨 장군의 별에다가 목숨을 별자리 같은 새끼 하나도 없잖아요. 별 같은 거 보면은 저 똥별 같은 새끼들 바로 차고 싶은 군인이 용감 충직해야 되잖아요. 한 새끼도 그런 놈 없잖아요. 깡패 같은 새끼들이나 아니면 대가리에 욕심만 꽉 차가지고 있는 그런 새끼들 뿐이었지. 그건 무슨 장군의 목숨을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의병을 이끌었던 대표인이다 말이야. 대장이다. 그런 한문이에요. 한문. 의병 대장 특무 정교거든요. 결국은 당시에 해상군인 당시에 이분은 육군 중이었어요. 요란 박근혜이 특무 정교 특무. 이게 민특무 금고 금호 진공지무 뭐가 잘못된 게 하나 있어요. 정말로 마음에 안 들면은 이거 놔두고 옆에 하나 제 마음에 들고 제 멋대로 하나 세우면 되잖아요. 제 멋대로 장군이라고 하든지 뭐 원수라고 하든지 간에 하는 일을 하든지 왜 이걸 왜 까부세요? 그러면 그 뭐예요? 건주는 뭐가 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일 이유는 없는데 그럼 건주는 뭐예요 그러면? 그 건준이 가졌던 그 포기하는 그 정신 이건 뭐예요 그러면? 그런 맥락이 이제 여러 잘 모르면 있잖아요. 역사를 이런 식으로 다 끊어가지고 일도양단해가지고 단면만 보면은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역사를 일도양단하면 이렇게 돼요. 아까 안중근도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잖아요. 안중근 의사. 이 안중근 순국 100주년 되는 해에 안중근은 얼마나 큰 위대한 민족 영웅입니까? 그래가지고 여러 몇백억이 나왔어요. 사업비가 정부에서 우리나라 세계 10대 경제 대국입니다. 그것 몇백억은 돈도 아니 껌값이에요. 안중근 순국 100주년 되니까 2009년 거사 100주년, 순국 100주년 2009년 10년에 몇백억이 분해졌습니다. 그거 가지고 엄청난 국내외 행사를 했어요. 기념행사를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그동안에 안중근 의사 이러다가 그 먹이 사업비들이 막 떨어지니까 그 사업비를 쫙 먹으려면은 뭔가 아이템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새 학자들 있잖아요. 정치만 철새 정치인이 있는 게 아니라 학자들도 그런 쓰레기들 있잖아요. 많아요. 그거 사업비 쫙 먹으려고 달구새끼 우리 할머니가 전에 마당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를 달구새끼 후보하면서 이렇게 뜯어주면은 저 멀리 있던 닭들도 아시죠?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할머니 내 어렸을 때 구구하면 온 마당에 있는 다 모여가지고 저쪽 하면 이렇게 쫙 져가지고 얼마나 천박합니까? 달구새끼 같은 거예요. 이게. 사업비 먹으려고 갑자기 이게 잘 있는 의사를 장군으로 하는 장군으로 나와요. 안중근 장군이 막 나오고 있죠. 끔찍한 이야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일본의 역사 연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이, 쓰레기 같은 새끼. 왜 장군이라고 나왔냐면은 그 이제 농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이제 잡혀가지고 신문 받으면서 진술하면서 나는 대한일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독립전쟁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몇 차례 나옵니다. 대한민국은 참모중장의 자격이다. 그러니까 중장 있잖아요. 참모중장. 여기 있네. 이거 이렇게 힘들게 가져오신 거. 중장은 별셋이잖아요. 장군들 좋아하는 그 있잖아. 똥별들. 저것들이 세본 게 별셋이잖아요. 중장이니까 대장은 별넷이고 그렇잖아요. 참모 중장 똑같아요. 다른가 한자가. 중장? 그러니까 이 장군이다. 장군이잖아요. 제너럴.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아니라 장군으로 불러요. 장군. 여기서 한 발짝 들어가가지고 어떤 새끼들은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중장은 국방부 가면 별자리 중장은 변속하면 늘리기 중장인데 안중근 좀 다르잖아요. 뭐가 좀 달라야 되잖아. 얘를 하나 더 붙여야 될 거 아니야? 대장은 돼야 될 거 아니야? 1계급 추석 사인 서명 연명 받는 것 같았어요. 지랄 연명들을 뜨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께서 정년 고별 강연에 역사가가 욕할 줄 모르면 역사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1계급 추석 이런 서명운동까지 벌였습니다.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 정말로 끔찍한 이야기예요. 순국 100주년, 거사 100주년에 안중근 의사의 그런 그 어떤 숭고한 어떤 독립의 어떤 정신이나 이상과 포부들을 개성 발전 선양 홍보하지 못할지라도 그나마 줘야 될 거 아니야. 안중근 의사를 공개 석상에서 어제 인민무력부장을 고사포로 쏴주겠다고 그러는데 딱 그 모양이에요. 공개 석상에서 안중근 입히 놓고 있잖아요. 발로 지금 밖에 하는 거예요. 보로 새끼들 아주. 예? 별 한 개 더 달아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 별 한 개 더 달아주는데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별 하나 더 달아주고 안 좋고 안 좋고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중장이라는 참모 중장이라고 했을 때 안중근 의사님이 누구냐면 이건 장군이라는 거 아니에요. 참모 중장이라는 것은 나는 대한의군의 중간 간부급 상당히 큰 지휘관이다. 한문이에요. 한문. 중간에 상당히 난 간부 지휘관이다. 중장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로 검찰이 그러면 내 상관은 누구냐? 너는 중간이니까 참모 중장이니까 너는 내 위에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안중근 의사가 내 위에는 팔도총독 김두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김두성이라는 말은 이 안중근이 지낸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김두성 없어요. 그 유인석이 그게 유인석이라고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팔도총독 김두성이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안중근에 김두성 있다. 전국에 김두성 이거 탐문 있잖아요. 수사
이걸 고문을 다 내려보내 경찰서로. 사방에서 보고서 올립니다. 없다. 평양에서 하나 올라왔는데 평양 서문 외곽에 김두성이가 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19살 뿐이 안 되고 경력도 없고 해서 이거는 안중근이 친 사람 김두성이가 아니다. 이렇게 보고서 올라가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농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혀 장군하고 상관없는 있잖아요. 가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별장이 막 세고 장군 이야기하고 하는 건 전부 가공이에요. 쇼하는 거죠. 그거는 왜? 딱 단면만 끌어놓고 보니까 그거 사업이 안 나왔으면 절대로 그런 이야기 안 나옵니다. 그러면 있잖아요. 더 큰 문제는 내가 이게 아까 어떤 선생님 별자리 하나 더 붙이고 뭐 덜 붙이고 더 붙이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장군이라고 하면 있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붕괴하냐면 의사에서 장군이라고 이름을 바꾸게 되면은 안중근 의사가 우리 역사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100이면은 50분이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50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50을. 왜? 안중근 의사는 그사 자체도 위대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안중근 의사가 그사 자체도 이등방문을 처단한 그사 자체도 위대합니다. 못지않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안중근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이상과 포부예요. 의로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 독립과 평화를 지향하는 그 순간 정신이 있잖아요. 이게 이등방문을 처단하는 것 못지않게 더 소중해요. 두 개가 다 소중합니다. 그사와 이상 두 개가 다 소중해요. 두 개를 다 함축할 수 있는 말이 의사거든요. 안중근 의사. 그런데 장군이라고 해버리면 있잖아요. 그냥 그사한 거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중근 그사에 붙어있는 그 소중한 안중근 의사의 그 이상과 포부를 그냥 바로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계 근대사에 정말로 그래도 독립운동사에 관심 있고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정말로 개탄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탄하는 거예요. 그걸 잘못 보게 되면은 단면만 끊어서 보면은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이제 가보십시오. 평소 때 안중근 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 지랄 해놓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뒷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뒷수습이 안 되겠네요. 이 끼친 해악이 그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일제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한국 역사를 왜곡 날조한 우리가 그걸 식민지 사학이라고 합니다. 그 식민지 사학이 오늘까지도 청산이 안 돼요. 한국 역사를 분탕질 해놓고 분탕질 해놓고 떠나갔잖아요. 그 뒷수습이 아직까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문제가 엄청나게 큰 암 때문에 해악을 끼친다는 거죠. 이게 너무 말이 길어졌는데 이제 민공호 그러니까 이 의병 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그 인물들이 왕산 후위를 비롯해가지고 민공호 그다음에 온강 유강면 다 순국을 한 분들이죠. 거의 예외 없이 다 순국했죠. 맞습니다. 이거는 이 사진은 없어서 조선 헌병대 사령 이거는 나라 망한 직후에 경술국지 이후에 이제 남산 한옥마을에 그 지금 한옥마을 자리 대한극장 뒤에 동국대학 옆에 거기가 한국주차군 총사령부 및 헌병대 사령부 자리거든요. 근데 원래는 여기 있었던 게 아니고 내가 끊는 거지. 여기가 어디입니까? 남대문 중에서도 수입상가라고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 소니 팔던데 지하에 가면 막 그 자리가 원래 왕산 허위가 갇혀서 고초를 겪었던 헌병대 사령부 자리입니다. 헌병대 사령부. 이게 나라 망하고 나서 그쪽으로 통합했다는 거죠. 옮겼다는 거죠. 그래서 제이켈이 갇혀있고 왕산 허위가 갇혀있고 했던 데는 바로 수입상가 우리 장부 쇼핑하는 그 자리가 헌병대 자리였어요. 여기는
왕산허위가 1908년 6월 11일 저 영평 포천 올라가는 그 영평 유동이라는 데서 버들골이라는 데서 피제됐거든요. 그 부하가 저기 서울에 저 정보 파악하려고 서울에 갔다가 잡혀가지고 이 영평 헌병대에서 급습을 했어요. 그 정보가. 그래서 왕산이 잡혀요. 여기서 그저 피체되거든요. 여기가 이동 어디서 구체적으로 어디서 잡혔는지는 물론 모르지만은 여기가 버들마을이에요. 이건 물론 제가 찍은 거죠. 여기가 어딜까요? 그렇죠. 이 왕산동입니다. 여기가. 여기는 1966년 서울시가지 도로면 고지돼서 저기 최초로 왕산으로 명명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왕산허위가 그려졌던 13도 창의군 별동대가 서울 진격했던 그걸 기념해가지고 청량리역 앞에서부터 동대문까지 곧 종로로 연결되는 그 청량리역부터 동대문까지 그 길을 큰 길을 왕산로라고 이름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산로 갈 때마다 저는 지독하게 이 길이 많이 막히거든요. 정말로 교통체증이 제일 유명한 데가 이 왕산로거든. 그래서 정말 그 서울 진공작전이 그렇게 힘들었던 그 지난했던 그 어떤 그 흔적이 아닌가. 정말로 많이 막혀요. 이 왕산로가. 네? 이거는 왕산허위가 그래서 잡혀가지고 평리원에서 재판받을 때 판결문입니다. 네, 피고 허위를 교형에 처함, 교수형에 처함 주문이잖아요. 허위를 교수형에 처함. 여기 있습니다. 교수형에 처함. 근데 이제 이거는 왕산이 상고를 했어요. 굴복해가지고 상고한 판결문인데 이걸 왜 소개하느냐 하면은 그 판결 이후 기각이에요. 당연히 사형 집행이 되는데 교수형 집행이 되는데 원 판결은 피고가 일찍이 범치 아니한 정복 약탈과 인명 피해 소위가 있다고 하여 그 추명 더러운 이름 하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피고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바. 무슨 이야기를 하면은 왕산허위가 요 앞에 이제 한 구절에 내가 앞에 있는 건데 앞 구절에 왕산허위가 상고한 이유가 내가 나라를 구하려고 음행을 해서 나갔는데 소득이 없이 내가 구분해보기 실패했으니까 사형을 선고하면 사형을 당하는 건 나 죽는 건 지금이 당연하다. 다만 정복을 빼앗고 있잖아요.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더러운 이름으로 내가 사형 선고를 받는 건 불가다. 그래서 내가 상고를 했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판결은 내가 이 법조문을 비춰보니까 이 판사 이놈이 법조문을 비춰보니까 왕산허위 내가 그렇게 인정하는 건 그건 잘못됐다. 하나도 문제없다 해서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산허위가 상고하는 하는 이유는 하여튼 내가 나라 구하려고 해서 실패했으니까 사형 선고 받는 건 맞는데 너는 법 적용 제법을 잘못 적용했다. 그래서 상고한 거다. 더러운 이름으로 이렇게 쓰는 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아까 허영시 이거는 근대웅 선생님이 나중에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허영식이 1942년에 이게 왕산허위의 오촌 조카거든요.
그러니까 사촌 허필의 아들이니까 사촌 동생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왕산이 죽고 나서 도저히 국내에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온 집 전체가 다 큰 집 작은 집 다 만주로 망명을 합니다. 1912년부터 15년 사이에 다 가요. 다 통으로 다 버립니다. 그래서 허영식도 여기에 따라가가지고 만주에서 만주 공산당 특위에 들어가가지고 동북항일연군이라는 일본 군대와 그러니까 싸우는 그 동북항일연군의 훌륭한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이 나중에 30년대 후반 39년부터 일본 군대가 파상적으로 만주를 탄압을 하는데 토벌을 하는데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고 만주에 활동했던 그 동북항일연군 계통들이 다 소련으로 넘어갑니다. 다 몰려가요. 그래서 김일성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는데 마지막까지 남았던 게 허영식이거든요. 근데 허영식이는 넘어가가지고 김일성도 다 소련군 대위계급장 다 달고 했는데 허영식이는 대위계급장을 부여는 받았는데 달지는 못하고 전사순국합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심양이라든지 무슨 중국의 기념관에 가면은 그 박물관 기념관에 가면 허영식 사진은 어디든지 다 붙어 있어요. 허영식. 그렇죠. 참 이건 제가 카바할 뿐만 아닌데 허영식. 저 오른쪽 끝에 있는 저 위에가 제일 마지막에 저 허영식이거든요. 그 왕산이 1907년 이제 1907년 9월에 이제 의병 전선에 본격적으로 투신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908년 1월에 전국 의병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전국 의병을 그래서 그걸 통칭 48진의 1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국 의병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13도 창의 대진소를 세워서 서울 진공 작전을 펼칩니다. 그렇게 서울 진공 작전을 펼칠 때 그 총대장은 이인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제 군사장이라는 직함은 뭐냐면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고문관이 아니라 그 참모 아니에요. 참모가 아니라 그 지도장이거든요. 군사 서승사자 긴장자 군사장이에요. 13도 창의군 대진소 전체를 다 군사장인데 그 군사장을 맡았을 적에 왕산 허위가 외국 공관에다가 다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니까 13도 창의군 그러니까 48진에 1만 명이 모였잖아요. 공칭. 그래서 서울에 이제 일본군하고 전면전을 벌이러 우리가 가는데 외국 공사관에는 우리가 해를 끼칠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한다. 또 우리는 이렇게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부대다. 그러니까 공관에서는 놀라지 말고 우리의 어떤 처지와 입장을 이해해달라, 도와달라 하는 외국 공관에다가 영문으로 다 공문을 발송을 해요. 그게 어디 있을 텐데? 제가 있는데, 내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게 있는데. 그 표시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면은 각국 영사관에 선언문을 보내 항일전의 합법성을 내외에 공포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영국 공사관에도 그것이 가가지고 그 공문이 가서 본국으로 넘어갔다는 기록까지 일본군 정부 기록이 있어요. 근데 그 영국 공사관에서는, 영국 공문서관에서는 아직 그 자료를 입수를 못했거든요. 그 하나하고
또 하나가 외국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들한테 또 경문을 보냅니다. 한국에 있는 거 말고 외국에 거주하는 우리 한인 동포들한테 그 경문을 다 발송 거예요. 미주 지역에 러시아로 중국으로 경문을 발송합니다. 그게 격보 제외 동포라는 거예요. 격보 제외 동포문이라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한인 우리 동포들한테 우리가 어병전쟁 전면전 우리 어병전쟁 한다. 네? 우리를 지원해달라 하는 그 공문들을 보내요. 경문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1908년 3월 23일에 샌프란시스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두의 페리부두라는 데서 대한제국의 우리나라의 외부의 고문으로 있던 직함이 고문입니다. 그 고문으로 있던 스티븐스라는 미국 사람이 장인환 전명훈 의사에 의해서 처단을 당해요. 죽임을 당합니다. 미국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그게 3월 23일입니다. 1908년 3월 23일. 근데 그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등방문이 한국을 침략했던 그 원흉인데, 이등방문 그렇잖아요? 한국을 침략한 원흉이에요. 그건 안중근 의사한테 쓰러졌잖아요? 처단당했잖아요? 이등방문이 한국을 침략할 때 그것이 정당하다. 한국 사람이 원하는 바다. 라고 대외적으로 홍보했던, 국제사회에다가 홍보했던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등방문. 스티븐스예요. 스티븐스가 처단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등방문이 누워있다가 낮잠 자다가 그 소식을 듣고는 까무러쳤다고 해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샌프란시스코가 뒤집혔어요. 그 다음날 신문에 1908년 3월 24일자 샌프란시스코 콜이라는 신문에, 그게 이제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타임으로 바뀌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콜이라는 신문에 어떤 기사가 났느냐 하면은, 이건 아마 없어요. 이건 제가 안 넣었는데, 기사가 이런 게 있어요. 하여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Korean proclamation of holy war against Japan is a dead warrant for Stevens. 한국민의 대일 성전 경문은 스티븐스 사형 집행 영장. 무슨 말씀이냐면은 3월 24일자 이 샌프란시스코 콜에 이인영이 명의로 왕산허위가 발표했던 그 격보 제외 백관문 있잖아요. 외국 그 동포들한테 보내는 그 공문. 그게 영인본으로 샌프란시스코 콜에 딱 표기가 돼 있어요. 영인본으로. 그거 딱 붙어 있고 그 옆에 이제 제가 지금 불러드린 이 영문 제목을 해가지고 기사가 소개가 됐어요. 거기에 홀리워라는 거, 홀리워. 홀리워가 뭡니까? 그렇지, 성전이지, 그렇지. 홀리 바이블, 성전. 홀리워, 성전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장인환 전명훈 의사 직후에 일어났던 그 사이에가 일어난 게 국내에서 일어나는 그 의병 전쟁의 여파라는 거예요. 그 의병 전쟁의 여파인데 왕산 허위가 보낸 그 공문에 따르면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의병 전쟁은 이건 성스러운 전쟁이라는 거예요. 성스러운 전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는 미국 영문제 있잖아요. 영자 뒤에 홀리워라는 단어가 홀리워. 우리의 의병 전쟁을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대단히 크죠. 그래서 이 한말의 그 의병 전쟁의 그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독립운동의 어떤 태동기에 왕산허위가 지향했던 또 왕산허위를 비롯해가지고 우리 의병전쟁의 지도자들이 지향했던 바가 아주 그 인류 보편적 가치에 철저하게 입각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산이 마지막에 순국할 때도 아주 어렵게 순국을 하거든요. 그런 대목들 보면은 왕산이 순국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제 시간 됐으니까 끝내야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거짓말 같은 게 아니라 정말로 사실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38쪽에 보면은 이제 10월 21일 교수형으로 수국할 때 일본 중이 이거 대한매일신보 기사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일본 중 외승이 이제 명복을 이제 빌어요 와서 목탁을 빌리면서 그러니까 왕산이 대승일가합니다. 충의의 기신은 충의의 기신은 스스로 마땅히 하늘로 올라갈 것이요 혹 지옥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찌 너희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복을 얻으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차가 왕산에게 당신 죽은 뒤에 누가 시신을 거두겠느냐 죽은 뒤에 염시를 어찌 기념하겠느냐 옥중에서 썩어도 무방하니까 빨리 죽여라. 야, 이 의사의 그 기계가 이래요. 왕산이 우리 역사에 남긴 그 교훈이라는 것은 유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집안 전체가 다 그렇게 독립운동에 전신할 수 투신할 수 있는 거고 고등학교 다닐 때 이육사라는 사람 다 배웠잖아요. 이육사, 황야, 막 미국의 시민 그 로버트 프로스트 같아요 정말. 그 이육사, 황야 같은 시들 보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한 번씩은 했을 거예요. 그 연원이 그렇게 어려움이 있으니까 왕산 허위가 가졌던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손자를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외손자가 됐건 친손자가 됐건 그 피부치니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근대 역사에서 정말 새로운 시대를 구상하면서 그 동시대를 철저하게 고민했던 또 나아가 그래서 자기 일신을 장렬하게 생각했던 그 어떤 왕산허위의 그런 어떤 독립의 정신이나 또 지향성 이상을 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점에서 정말로 되새겨보면서 그 사람이 100년, 200년 전에 가졌던 그런 생각을 그대로 우리가 물려받자는 게 아니라 그 정신, 의식들 있잖아요. 그 시대를 철저히 고민했던 그래서 다음 세대에는 희망과 어떤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남기고 했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해서 또 이렇게 개선을 발전시켜야 되는 그 시대의 책무가 있다는 거죠. 왕산허위선생 기념관을 만들고 하는 그 이유도 동기도 배경도 제가 말씀드리는데 크게 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후미에서 내세울 수 있는 분들이 여러분 있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가장 어려웠을 적에 정말로 한 치 앞도 안 보였던 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야기합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였던 일본 군국주의는 당시에 있잖아요. 당시 세계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세계 7대 열강, 심지어는 5대 열강까지 이야기했어요. 그런 완벽한 그 군국주의에 물려있는 대한제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없었어요. 사실은. 깜깜한
칠흑 같이 어두운 밤에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 시대를 고민했던 그 고뇌했던 그래서 자기 일신을 그렇게 불살랐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독립운동했던 분들 일본 군대하고 싸워가지고 왕산이 예를 들면 몇 명 일본 군대 죽이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역사 보는 거는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를 그렇게 철저하게 고민했던 그래서 다음 세대에 이렇게 뭔가 희망을 주고자 했던 그게 우리한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이 바탕을 가지고 더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의 중간자 아닙니까? 혹시 제가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면 뭐 단답형이나 제가 질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역사를 외워본다고 해서 합병, 병합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병술국치 혹은 병탄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고 이렇게 사용 용어를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하고 하는 것보다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고 예를 들면 집어삼겠다는 거잖아요. 그건 역사성이 강렬하게 투영이 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어떤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의 어떤 주관적인 역사의 관점이죠. 예를 들면 또 아니면은 병술국치 당시에 뭐 강제 병합 당시보다는 경술국치라는 말이 훨씬 더 경술이라는 경술이라는 그 간지가 마음에 안 들면 예를 들면 국치라고 이야기하면 나라의 치욕이잖아요. 그런 식의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말씀드리는 게 진리는 아니라 하더라도 제가 학문적 양심에 비춰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그렇게 그런 인식을 가지는 게 더 합당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치욕이라는 것은 긍정사적인 그런 성격이고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용어로 쓰자면 나라가 합쳐진다 이거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그죠? 아니 합쳐지지 않았죠. 지금 뭐가 합쳐지지 않았다고 저는 주장해요. 그런데 그렇다면은 그걸 적당한 표현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적당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표현을 요구를 사용한다는 어떤 용어를 사용합니까? 그럼 그 시대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하고 더 새로운 어떤 뭔가 용어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다른 노력을 해야 되지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는 거죠. 잠깐요. 서울대학 지금 명예교수인데 이태진 교수의 한일 이정서를 처음 보면 복사가 다 보이는데요. 박진영 땅인데 한일 이정서에 국세가 안 지키고 이완용하고 전부 몇 사람 그냥 사회권 지킨 거예요. 그리고 뭐 일본 학자들하고 수백 명이 일본서도 막 공부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게 지금 얘기가 그냥 집어삼켰다. 그냥 강탈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현을 그렇게 좀 강하게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예, 저는 이제 일본에서 사용하는 일본식 용어를 일본인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용어를 우리가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합이라는 사람은 병합이라는 용어를 일본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자꾸 그걸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면 시베리아 출병 이런 거는 절대로 우리가 쓸 수 없는 용어거든요. 일본 사람은 군대를 보냈으니까 출병이죠. 시베리아 출병. 그거는 조선 진출. 일본 사람들은 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진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침략을 입었잖아요. 시베리아 침공이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절대 자기 역사에 대한 미화가 선행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출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역사의 그 관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역사를 그 역사적인 시대 조건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 역사의 그 어떤 인식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용어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내용 중에 하나 바로잡을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중근과 교류를 했던 사람은 왕산의 종질입니다. 허학은 왕산의 장남이고 우리 바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선생님들 열심히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또 이렇게 좀 더 열심히 또 힘을 내서 강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동네하고 구미 사이에 그 지명이 그 지경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여기서 뭐 구로동처럼 바로 건너편에 거기에 원래는 안장이 돼 계셨었어요. 너무 산도 높고 우리가 관리가 안 돼가지고 2013년도에 이쪽으로 이장을 시켰어요. 이장을 시키면서도 또 어려운 점이 엄청 많았어요. 이 아파트에서 인원이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뭐 어떤 정지 상태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사실 500m 이내에는 내장을 못하게 돼 있다는 그런 어떤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직까지는 잘 하고 있으니까 우리 여기까지 올라오셨으니까 선생님한테 묵념 한 번 하시는 게 좋겠죠? 일동 묵념 바로 그리고 뭐 비문 여기 이장할 때요 원래는 비문이나 이런 걸 가져오는 게 가져오지 않는 풍습이 있는데 이것도 어떤 역사적인 거라고 이 비문만 갖고 왔어요. 비문만 갖고 왔고 밑에 위에까지는 다 거기서 가져온 거고 요건 조금 그 당시에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요거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뭐 탄신 160주년 하고 그 기념일로 해서 여태까지 못 지내던 고유제를 5월 달에 한번 올렸어. 이게 김강수 씨라고 합니까? 김강수, 제가 이제 청소파. 그거는 이제 물론 그 혼자 고생하신다고 하는데 완전히 지금